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회장 박국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조영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총무이사 이윤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일요일 날 저희가 이비인후과 의사회 그 학술대회 총회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모임도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였는데 몇몇 분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개원이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또 이것이 개선이 되거나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우리 자리를 마련해서 병원 의사들 또 그리고 학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도출해보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즘 정말 가장 어려운 과가 소천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이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호흡기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 몰락한 상태입니다. 작년 1월 18일 날 첫 확진 환자 나온 이후로 지금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게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저희고, 문제는 또 앞으로도 현재까지 지난 1년이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문제가 또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더 심각한 문제고, 포스트 코로나도 대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 질문이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기는 어려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상으로는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확실치 않고 최소 올해에는 더 넘길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는 가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진료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흡기 진료라는 전문가들한테는, 호흡기 진료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과 몰락을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죠, 선생님.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의 제일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과들이 오히려 제일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이러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몰락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속 깊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개원가가 이제 거의 몰락이 되고, 작년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에서 설문조사한 것도 봤는데 거의 100여 군데 이상의 우리 이비인후과 개원 의사분들이 코로나가 다녀가서, 확진이 된 환자가 다녀가서 병원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자가 격리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일 먼저 많이 겪었거든요. 개원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영선 이사장님, 어떻게 지금 대학은 좀 어떻습니까? 대학의 이비인후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료량을 보면은 개원가가 50%, 70%, 이제 저희 전체 대학병원 상종에서의 환자의 볼륨은 한 10% 정도 주는 것에 이제 그쳐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수술도 좀 천천히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상적인 액티비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진료는 병원 전체에서 있는 그런 경향이고, 이비인후과에 대해서는 전공이 지원할 때부터 조금 이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비인후과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쭉 25년 정도 이렇게 전문의를 하면서, 이비인후과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항상 발전을 했는데 지금이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는 겪어본 적도 없고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전공의 지원율이 이렇게 경쟁이 좀 심했던 그런 과입니다만은, 하여튼 코로나 1년 만에 지금 보면은 겨우 정원을 채우든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다른 과들이 전공의 지원이 부족하고, 또 그러면서 전공의 자체가 숫자가 적어서 서로 힘들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그런 과들이 있는데, 이비인후과는 그런 걸 걱정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태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인기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지 않기 위해서 또 준비도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가가 거의 50%에서 70%는 줄었다.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 우리 개원가에서 진료 의뢰서를 써드리지 않습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가려면은. 그런데 이 개원이 입장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가 줄었다 그러면은 아마 시간의 문제지 상급 종합병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이사님, 봉지기 사정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주변에서 보통 3명, 4명 근무하는 병원들을 보면 환자 수가 3명, 4명이 보기엔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봉지기들이 출근하기도 굉장히 민망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같이 근무하는 대표 원장님들도 이제 같이 일하던 정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런 상황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봉지기가 대표 원장보다 더 월급이 많아지는 그런 사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올해로 넘어가면서 봉지기들이 이제 자진해서 봉급을 그럼
맞춰달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직위 월급이 거의 지금 예전에 뭐 2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들었고요. 그나마 사이가 안 좋은 병원은 공직위들이 이제 나가는, 그만뒀는데 그분들은 개업도 못하는 그런 현실로 되었습니다. 답답한 이런 심정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몇몇 이비인후과 우리 극명 의사분들 이렇게 진료실을 방문하는데 예전에는 방문하면 가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어요. 요새는 민망해요. 문 열기가. 횡해요. 이것이 진료가 끝나는 시간처럼. 그래서 참 이게 들어가기도 참 민망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소청과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개원이, 상종, 그다음에 공직이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게 왜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진료, 뭐 내과, 외과, 뭐 다른 데도 다 물론 힘들지만은 특히 이비인후과만 이렇게 아주 폭탄을 맞듯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환자 수의 감소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지금 독감을 비롯한 다른 기타 급성 호흡기 질환 자체의 필요 요구량이 굉장히 감소한 상태이고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두기 그리고 이런 각종 지침으로 전염병 그러니까 어떤 감기 같은 또는 그 상기도 질환이나 독감 같은 그런 질환 자체가 정말 줄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 환자분들이 병원 자체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호흡기과에는 방문 자체를 또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극도로. 총 내면을 보면 그것이 왜 그냥 하는지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면은 걸릴 것 같다. 또는 더러분들은 나 때문에 폐해를 줄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저도 이런 위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비인후과가 국민의 귀, 코, 목, 얼굴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인데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감기가 옛날에는 그냥 약 주고 그렇게 말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적극적으로 호흡기의 입구, 코 이런 데를 드레싱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로서 어필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도 항상 1년에 2번 정도는 막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감기를 앓고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 1년 동안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저만 해도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 탈 때도 쓸 것 같고 사람들이 많으면 방어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감기 환자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비인후과는 감기와 관련된 부기동력, 충농증, 중이염, 알러지, 뭐 후두염 이런 것들도 이비인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거기에 관련된 환자들까지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사실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거를 가정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의사회에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원래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진료 요구량이 외래 정말 요구량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비인후과 개원가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환자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바에야 저희가 환자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기본적인 이비인후과 관련한 전문적 진료 서비스에 대한 량을 고려해보면 그 량도 정작 외래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시던 환자분들도 다 인식의 제고가 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감기라는 게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주변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많이 이제 각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백시네이션을 해서 허드 이뮤니티가 생길 때까지 또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소요될 텐데 한 2년 지나면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조심만 좀 더 하면 병원 갈 일이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기억에 확실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 이제 끝나도 이제 환자들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활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염병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독감 만든 것만 해도 그게 여실히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비인후과는 이제 세부적인 진료 영역으로 더 뛰어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급성호흡기 질환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더 진료가 치중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가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장님? 걱정하야 뭐 그거는 당연히 저희 전체 의사들의 정말 수건의 문제고요. 이 현재 방역 지침이 메르스 때 이후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이후에 생겼던 그 지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격리 지침이 따라가고 있어서 저희 같은 호흡기 질환을 무조건 마스크를 내려야 볼 수밖에 없는 저희 같은 과가 제일 힘들게 치명타를 맞은 거죠. 저희는 마스크를 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과인데 내리기만 해도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이 전문 모든 과 중에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격리를 당했을 과고, 그리고 현재 확진자가 제일 많이 다녀간 과도 아마 저희 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받은 바는 없지만 저희 회원들을 통해서 작년에 대회원 설문지를 통해서도 그것을 입증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방역 지침만이라도 좀 효율적인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 지침이 정말 유효한 지침이 맞는지, 방역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외래 체계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게 생기면 또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할지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방역 지침들이 정말 얼마나 유효한지를 의협이나 그런 차원에서 좀 전문가적에서의 의혹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일개 의사회나 일개 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지침이 정말 맞는지 전문적으로 그만큼의 의미가 있었는지, 저희가 호흡기 환자가 와도 저희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열 나는 환자, 호흡기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저희가 마스크를 내리기도 어렵고 내시경이나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또 오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저희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줄 모르고, 그렇다고 따로 무슨 도움이나 국가적인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일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무조건 격리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아주 황당한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당국이나 이쪽에서도 특별한 얘기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절박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사실 이비인후과 개원으로서 참 답답한 일이 엄청 많거든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비인후과 개원에서는 사실은 예방접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었죠. 이 접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못하 기본적으로 독감 같은 거는 최소 접종들은 병원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 이슈는 솔직히 저희 과뿐만 아니라 딴 과도 신청한 자가 많은데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고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존 NIP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센 요구를 개원가에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온도계부터 시작해서 계약할 때 계약 대상 조건에 벌써, 그리고 왜냐하면 응급기구부터 환자 동선에 대한 공간 요구부터 환자 30분 이상 하고, 근데 그러면 기존의 NIP나 기존의 국가 예방 접종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기존의 것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익숙해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죠. 그런 기본 접종, 독감 포함해서 다른 접종들은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접종 자체가 충분히 돼왔고 몇십 년을 해왔던 건데, 문제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은 삼상만 통과하고 장기적인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원래 해왔던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장기 보고는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워낙 급박하니까 전 국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의학적 문제에 대한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질 때 우리 개인의원에서는 만약에 어떤 일이 백신 사고가 난다고 할 때 국가에서는 백신 사고의 기본적으로 보장을 국가가 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거든요.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인과성에는 그거를 담당하는 개인의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를 얘기를 기저로 깔고 있다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연결이 돼 있고, 만약에 이 접종의 문제가 그런 문제를 지금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종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국가 예방 접종보다는 훨씬 많은 우리한테 의무량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백신 환자, 접종한 환자, 코로나 백신 환자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그 책임을 순순히 다 받아들이고 다 책임을 져줄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그렇다면 개인 의원한테 어떤 사례가 넘어가면 지금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염려, 우려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국가는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하죠. 인과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백신에 대한 문제다 라고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비인후과 회원들 개원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관한 그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관망하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는 서글픈 얘기긴 하지만 접종이라도 해야 좀 수입이 생기는 그런 걸 원하는 개원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환자도 없는데 접종이라도 해서 좀 수입을 올려야겠다고 기대했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갑자기 이제 저번 주부터 보건소에서 뭐 예방접종 지정 기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런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곤 했는데, 그걸 보면서 기존에 NIP 사업했던
준비했던 것보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왜 코로나만 새로운 기존의 독감이나 다른 백신들은 뭐 괜찮아서 그렇게 준비 안 하고도 약에 놔뒀는지 그런 게 약간 불만입니다, 지금은. 근데 개원이들의 솔직한 심정은 적극적으로 백신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주저하고 있거나 네. 하는데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책임 관계만 이제 정부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전례 없이 독감 백신을 거의 무료로 전 국민에게 놔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고령자가 몇 분 돌아가셨죠, 독감을 맞고. 근데 그때도 똑같은 사례였죠. 정부에서 강하게 이거는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금 넘어갔었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원 입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준비물이 있습니까? 어떤 일단은 준비물이 뭐 있습니까? 대기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응급 치료 키트 같은 거, 에피네프린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 제일 그런 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네. 와이파이가 되는 네, 온도. 온도가 이제 계속 보고가 되는 냉장 네, 기록돼서 냉장고 백신 전용 냉장고의 온도가 계속해서 그렇죠. 모니터링이 될 수 네. 있는. 예를 들면 뭐 새벽 2시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나갔다. 온도가 올라가면 원장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빨리 들어가서 그 백신을 어떻게 잘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갔으니 이 백신은 폐기 처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보고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과연 개원가에서 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병원에 그런 냉장고에 일이 생기면 그 새벽에 달려나가서 그런 거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백신 접종할 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왜 새삼스럽게 그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관심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관심까지 번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니지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정부의 신망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론적으로 따져서 모든 과하죠. 근데 과하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책임이 민간 의료기관한테 덤긴다는 거죠. 국가적인 사업인데 민간 의료기관이 이거를 처음부터 이 짜여 있는 모양새 자체가 민간 의료기관에 막대한 요구사항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어떤 면에서 실제로 지원이란 건 물론 이제 접종을 하면은 접종 수가를 준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말도 못하게 많은 요구죠. 국가가 아니고. 그러게다가 실제로 뭐 정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책임을 져줄 거냐에 대한 요구도 정확치 않고, 원칙적인 레토릭 같은 얘기만, 원칙적인 수사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한참 복지부 질병청과 우리 16개 방역시도의사 회장들과의 온라인 미팅이 계속돼요. 이 백신에 관해서 백신의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단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의 피드백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 토의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은 그것을 보다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백신 접종 그 시행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백신을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접종해 왔던 진료과가 역시 또 이비인후과하고 소아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익숙한 과에서 백신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 많은 요양기관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빠른 속도로 백시네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백신에 익숙했던 그런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에서 열심히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신경과, 정신과에서 백신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익숙한 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만큼 어떤 책임감, 사명감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담 그리고 위험성, 이런 것들은 하기 전에 해결해야죠. 뭐 그것까지 다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상급 의사 단체에서의 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겼어요. 하루에 40만 명씩을 맞아야 돼요. 10,000군데하고 250군데에서. 그래야지 연말까지 한 6,500만 도즈, 3,500만 명 정도가 맞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40만 명을 맞춘다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40만 명을 맞추려면 40만 명에 대해서 예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진 적어도 5분, 10분 하려면은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그걸 있을 때 있는 자리도 없고, 또 맞고 나서 30분씩 또 대기해야 되고, 이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종센터 가서 예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에 1차 의료기관에서 예진을 하고 확인서를 가지고 접종센터에 가면은 예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뭐 체온만 재고 패스를 해준다든가, 예진을 인근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가서 하고, 거기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예지는 이제 먼저 하고 네. 이제 백신 센터에 가서 접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비인후과 개원가만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2,000여 개가 넘거든요. 네. 그런 전국에 있는 2,000여 개가 넘는 그 이비인후과 개원가를 이용한다면 또 소아청소년과도 이용하고 그러면 그런 40만 명을 원활하게 타 미국이나 그런 외국에 비해서 월등한 편리성을 가지고 또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접종 그 예진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 시스템 계속 필요한데 개인 의원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그런 비용도 절감되고 국민들의 그런 짜증이나 그런 노력도 더 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감염의 위험도 줄여준다는 네.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중요한 이슈들은 도출이 되지 않았나. 흐름과 진단까지는 이제 됐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후에 이비인후과 우리 전문의들은 이 코로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일보해서 조금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개원가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귀꺼먹 얼굴의 전문가로서 쭉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초단기 그리고 단기,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향후 몇 달 동안에 백시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비인후과로는 급성호흡기 질환자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결국 이제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그런 그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었을 때 저희가 이비인후과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화입니다. 감기와 관련된 그런 그 병들이 급속하게 줄어나갈 때는 그런 감염과 관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전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것은 다른 과 또 다른 직역과 겹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난청, 수면, 어지럼증, 코 성형 이런 것들이죠. 이제 두경부종양은 이제 개원과는 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떼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기 환자를 현재 대체할 만한 그런 그 충분한 숫자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많은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국권형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귀 40dB 이상의 난청인 환자니까 꼭 보청기나 뭐가 필요한 환자들이죠. 그 환자들 중에서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12.6%입니다. 그럼 나머지 87% 가까운, 80% 가까운 환자들은 그냥 저희가 조금 더 환자들한테 그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분들이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이죠. 근데 그동안에는 귀찮아요. 뭐 피팅해야 되고 또 계속 사고 관리해야 되고 컴플레인트 해야 되고, 그래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진 그 자리를 그런 환자들로 대체를 하고, 또 수면도 조금 더 훨씬 더 이비인후과 의사가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과들과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해결해가지고 이비인후과로 다 모시고, 뭐 그런 그 라인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향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좀 제안해보고 싶어요. 가칭이긴 하지만 어떤 그 위기 관리, 위기 극복 TF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네.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TF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정치성을 가지고 자꾸 이런 이슈를 얘기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TF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은 의협 입장에서 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 그다음에 관계되는 어떤 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홍준 회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개원이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진찰료를 뭐 막연히 저희 과만 올려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예전부터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강처치료라고 내시경으로, 강처치료 수가인데 복지부에도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비내시경 같은 걸로 예를 들어 코를 볼 때 내시경 보는 습관은 있지만 그 강처치, 뭐 귀나 코 안이, 부비강 안이나 목 안을 봤을 때 다른 어떤 드레싱을 했을 때나 어떤 전혀 그 추가적인 처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저희는 환자가 왔을 때 단순히 보고 약을 주는 과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드레싱도 하고 처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가입니다. 강처치료가. 근데 그거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강처치를
이를 어떤 감염 관리와 또 결부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시경도 관리를 잘해야 비말 감염이 더 위험도가 떨어져서 코로나 전파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주저해서 또 내시경 처치를 아예 못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처 치료 같은 수가에 대한 신설을 좀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소아 환자에 대한 수가도 있습니다. 아까 소아청소년과하고 이비인후과는 소아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소아 환자 보려면 어른의 한 두세 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 12세 미만,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라 12세 미만의 환자를 봤을 때는 어떤 소아 환자에 대한 관리를 또 추가로 만약에 이제 신설해 주신다면 그냥 막연하게 초제진료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한 명 환자를 볼 때마다 감염 관리료를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근데 환자를 보면서 그 감염 관리료를 받으면 책임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 환자 그 감염되지 않게 굉장히 병원의 준비도 많이 하고요. 저희 보호 장비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이제 환자를 편하게 보고 가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감염 관리료, 그러니까 호흡기 환자를 봤을 때 일상 호흡기 전담 클리닉만이 아닌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호흡기 환자를 본다면 그런 감염 관리료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라든지 무슨 페이스 쉴드나 그런 옷 같은 거 보호복 살 돈도 솔직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가 지금 다 사서 계속 갈아입으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감염 관리료를 신설해 주신다면 굉장히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신 얘기시고요. 감염관리로 이거는 뭐 작년 초반부터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우리 다리약법 때문에 저희가 단체 항동하면서 이것이 전혀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러한 논의를 의사회와 학회가 같이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위기에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